금일 제1세션은 김기정 연구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1세션, 2세션 사회를 맡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김기정입니다. 지금 오늘 저희는 두 가지의 다른 주제이면서 같은 주제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순서상으로 보면 2030 한반도 미래구상이 먼저 저 1세션의 토론 주제이고요. 2세션은 종전 선언이 현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전략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1세션은 한반도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쯤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를 좀 한국에 그리고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 학자들과 함께 미래상을 논의하는 그런 토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1세션에 참석하신 분은 우리 오늘 먼저 발표자는 지금 인하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계시는 김인혜 교수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인혜 교수님은 형사법을 전공하시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집필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특히 미래와 관련된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연작 집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개는 이미 책이 나왔고요. 정의의 미래, 그것은 곧 공정이고, 윤리의 미래, 그것은 좋은 삶이고, 지금 쓰시고 있는, 집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평화의 미래, 그것은 사람의 권리, 인권 문제이다. 이제 이런 주제로 쓰고 계시는 김인혜 교수님을 저희가 오늘 일종의 기조 발표로 모셨고, 현장에 오신 우리 토론자는 우리 임원정 교수님, 공주대학교의 임원정 교수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일본의 리츠메이칸에서 석사를 하시고, 아니고 리츠메이칸에서 교수를 하셨군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에서 정치학을 하셨고요. 저기 화면을 좀 연결시켜 주실래요? 여기 오늘 우선 정성철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명지대학의 정성철 교수님 참석하셨고, 미국의 손병환 교수님 어디 계세요? 네, 그래 오래간만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남계대학에 있는 이춘복 교수님, 그래요, 잘 지내시죠? 그리고 일본의 센다이의 동북학원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이성혁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의 연세대학교의 배구일 교수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1세션은 우리 김인혜 교수님의 기조 발표를 너무 길지 않게 한 15분 내지 20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발표를 하고요. 발표를 저희가 듣고 김인혜 교수님을 포함해서 7분이 아주 짧게씩 몇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한반도, 한국의 외교, 한국의 미래 이미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토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제 말씀을 줄이고 우리 김인혜 교수님 발표를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거 눌러야 될 것 같은데.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런 귀중한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부분을 이렇게 또 발표하게 돼서 저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 전체,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한국, 중국, 일본, 그다음 북한과 대만을 포함하는 이런 단위의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하면은 평화와
인권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까지 많이 얘기되어 왔던 안보의 문제, 그리고 또한 이제 경제의 문제, 이 두 가지 축 이외에 바로 이제 평화와 인권이라는 그런 중요한 가치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구상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아시아 평화인권 공동체의 구상에 보시면은 첫 번째는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모순 속에 번영하는 동아시아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호 높은 의존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경제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발전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불안도 있고, 그리고 또 북한의 이제 핵 문제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극심한 이제 군비 경쟁 등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치 군사적 문제가 중요하면서도 또한 경제적 의존은 계속 심화되면서 서로가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프트 공동체가 상당히 좀 부재하고,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좀 부족한 그러한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동아시아의 모순이 이제 문제 해결의 무능력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제 과거사 문제, 위안부라든가 징용 노동자의 문제라든가 영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과거사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공동의 관심사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주 동아시아의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마련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을 나열해 보자면은, 전쟁 위험은 오로지 이제 북한에게만 있는가, 이런 그러나 뭐 지금 미중 간의 전략적 대결로 인해서 대만을 중심으로 한 전쟁 위험도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동아시아 국가는 모두가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한 번 피해자는 또 영원한 피해자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인식상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하는 것도 국가의 그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 너무 협소한 시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민족은 있지만 또 개인은 없는 동아시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성은 굉장히 이제 높아졌고, 코로나19 이전에는 각국이 1천만 명이 오가는 시대였습니다. 1천만 명이 오가는 시대라는 것은 뭐 코로나로 치면은 바이러스도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법학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범죄자도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범죄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이 한국에 입국했을 때 이 사람을 어디서 재판을 하고 어떤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3국이 사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되느냐 하는 그런 생명권이 좌우되는 그런 문제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지금 사형이 집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한국인은 사형이 되지 않는데요, 만약에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범죄가 저질러서 재판을 하게 됐을 때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된다면 한국은 그 한국인을 보호해야 될 외교적 보호권 행사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통점과 갈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인들의 동질성은 굉장히 높죠. 사실은 유학과 불교에 기초한 그 지식인들의 동질성은 굉장히 높지만 근대 이후로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 그러한 또 차이점도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아시아의 공동의 기억이 그렇게 썩 좋은 기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대 이후에 청산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공동의 기억이 주로 전쟁과 식민, 내전과 국가폭력으로 얼룩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한일전쟁,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대외적인 전쟁도 있었습니다만은 국가 내적으로, 국가폭력으로 또 많은 인권이 침해된 그런 사례도 있어 왔었죠.
일본의 제국화와 중국의 반식민지와 조선의 식민지화가 그것이 끝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합니다만은, 그래서 과거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국 간 갈등의 뿌리, 배타적 민족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사가 정리되어야만이 평화와 인권 가치가 발견이 되고 또한 개인이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근대화 이후에 또 공동의 인물이 없다는 점도, 우리 공동에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점도 굉장히 큰 난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자는 많지만 국제주의나 보편주의자 양성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 지식인 공동체 구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의 지식인들의 수준을 그 공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유럽에서 했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과 같은 그런 대학교 그런 교환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지금은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의 그 지성의 부족은 사실상 지적 빈곤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상력을 또한 제약하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양한 공동체와 유연성이 필요한데, 기존의 공동체의 구상은 물론 안보 공동체와 번영 공동체로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 중심적이고 개인을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도 또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보 공동체와 번영 공동체와 함께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이라는 소프트웨어, 가치 중심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보나 번영 공동체 같은 뭐 전쟁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 경제를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 공동체는 중력처럼 사람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은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게 되죠. 경제가 우리 사회를 다 지배하는 것처럼. 그러나 경제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없듯이 정치와 윤리나 또한 가치, 사랑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거는 또 사회를 구성하듯이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치 중심의 공동체가 이제 안보나 번영, 경제를 좀 제어하면서 지적 공동체를 좀 더 풍요롭게, 그리고 또한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또 반드시 윤리적인 문제하고 윤리 문제하고 관련이 되고 있고, 그 윤리의 중대성은 갈수록 정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화의 가치를 살펴보면은 평화와 인권의 가치는 점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것은 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물론 국제적인 차원에서 전쟁은 벌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대규모의 전쟁은 사실상 성공적으로 지금까지는 막아왔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막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위험은 계속해서 남아있죠. 평화는 이제 안보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독자적 가치이고 평화권의 독자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화권이 이미 등장을 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의 일종으로 지금 평화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국가에게 인정이 되거나 집단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개인에게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평화를 보장해 줘야 될 국가의 의무가 있고, 국가가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개인이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이제 주권의 일부를 또한 양도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주권의 일부를 이제 포기하거나 또한 양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주권의 일부를 양도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주권도 있고 군사적인 주권도 있고 하지만은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사법의 주권을 또 양보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공동의 재판소를 만드는 것이죠. 공동의 법원을 만들어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그 법원을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그 해결을 종국적으로 또한 해결을 강제적으로 함으로써 통합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법의 분야, 이것은 곧바로 헌법의 문제이기도 하고, 헌법의 문제는 그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주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양도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권은 영토 주권이나 그리고 뭐 경제 주권, 그다음에 사법 주권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포기가 필요하다
양도가 또 필요하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유럽 연합의 예를 보더라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평화를 위한 전략으로서는 한국은 뭐 평화와 통일을 좀 구분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북한도 평화 체제가 필요하고, 뭐 특히 일본은 전후 처리, 제2차 세계대전을 청산하기 위해서도 과거사 정리가 필요하고, 뭐 과거사 정리에는 조율 수교와 위안부 문제나 징용 노동자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큰 틀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청일 전쟁 이후에 그런 구도를 청산하는 것으로서 평화의 개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인권의 가치가 평화와 함께 반드시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특히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큰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기초적인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이제 견제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권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권의 꾸준히 강조되어 있는 과정에서 그 인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경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인종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초해서 그 공동체 구성의 가능성을 상당히 넓힐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 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존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 권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인권을 중요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사회 통합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럽인권재판소가 그러한 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이 확립이 되고, 법체계의 통일성은 결국 유럽연합재판소의 법체계의 이제 확립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재반 권리의 통일을 초래하게 되는, 그걸 통해서 유럽의 통합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경험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권 가치가 등장하게 된 것은 극심한 인권 침해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전쟁과 식민, 내전과 국가 폭력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사 정리를 통해서 인권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과거사 정리는 항상 재해석되면서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새롭게 등장되는 것의 핵심은 역시 인권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사법제도가 정착되고 개혁되면서 사법제도가 하나의 내용으로 거의 균질한 형태로 지금 통합되고 있다는 점도, 통합이라기보다는 균질한 형태로 이렇게 개혁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대형 인권 문제는 또한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국제 공조의 수사, 국제 공조의 재판 절차도 필요한데, 이것을 하려면 사법 주권을 서로가 이렇게 양보를 하고 공동의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사형이나 사법제도, 수용자 인권이나 외국인 인권 등은 뭐 당장 이 동아시아 인권 공동체에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인권은 정치와 경제의 야만을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권이라는 가치는 좀 상위의 가치이기 때문에, 상위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경제가 가장 바탕에 있어서 사람들의 그런 생활을 가장 크게 규정을 한다면, 그에 비하면 인권은 다른 차원에 좀 있습니다만, 그런 경제가 가지고 있는 야만을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사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과거사 정리를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의 갈등 구조는 청일전쟁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식민시대나 냉전시대나 탈냉전시대, 동맹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불안구조가 계속해서 존속되고 있는 것이죠. 과거사의 영향이 정리가 되지 못했던 것은 이제 냉전시대의 구조 때문이었고, 탈냉전시대에 대해서 그 과거사 정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민족주의가 대신하면서 이제 과거사가 정리가 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 이렇게 시작되고 보여집니다. 과거사는 이제 주권 문제부터 당연히 시작되는데, 세계 인권의 문제로 발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가장 잘 정리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러나 여전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비시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주권의 문제를, 레지스탕스가 가지고 있는 그 주권의 문제와 서로 대립시키면서 그것을 정리해 들어갔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주권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인권의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600만 유대인 학살의 문제라든가 집시들에 대한 그런 학살 문제까지 이제 제기가 되는 것이죠. 프랑스는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큰 틀에서는 제도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기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건 전범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국제적으로 과거사 정리가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로마 협정을 통해서 형사재판소를 설치하는 그런 것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국제형사재판소의 존재 자체가 과거사 정리가 전쟁 범죄를 중심으로 한 과거사 정리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정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정치 지도자의 그 비전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인권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각종의 선언, 규약 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규범, 선언이나 규약과 같은 규범과 그 규범을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재판소, 법원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계적인 지성들의 좀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차원에서 동아시아를 전체의 평화와 인권을 염두에 두는 세계적인 지성이 나오면은 굉장히 정치 지도자들의 그 비전 제시에도 굉장히 큰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동아시아 평화인권 공동체 역시 모범으로 따라 배울 만한 것은 유럽연합과 유럽인권재판소인데,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고, 유럽인권재판소도 아주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유럽연합보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조금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역사는 좀 더 오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쪽은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 이런 외교나 안보 정책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연합의 또 기구 중에 하나인 유럽연합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사법을 통한, 법의 적용을 통한, 법치주의를 통한 통합의 노력이 정확하게 이제 좀 보인다, 이런 것이죠. 그에 따라서 각국의 최고재판소들이, 각국의 대법원들이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사법주권에 대한 통합, 사법주권의 양보와 양도와 일종의 포기,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이제 공동체 구성이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래구상을 이제 발신을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힘은 역시 과거사 정리를 했다는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뭐 좀 세계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세계사적으로 또 몇백 개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례는 잘 보존되어야 한다.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제 모범 사례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힘, 뭐 4월 혁명이나 광주항쟁, 6월 항쟁, 뭐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한국이 그 동아시아의 고난과 피해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이 또 있고, 그것을 또한 어느 정도 극복해 나왔던 그런 성공의 역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체 구성과 관련한 한국의 역할을 보면은 일단 동아시아 평화인권 공동체 구상을 이제 발표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평화인권 선언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규범이죠. 협약, 뭐 규정,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조약, 이런 형태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만, 규범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나 NGO나 NPO,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평화인권 포럼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평화위원회라든가 인권재판소와 같은 그런 공동의 기구를 통한 평화나 인권의 가치를 현실에 적용시키는 그러한 구상을 진행해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상은 유럽연합에 의하면 뭐 10년 안에 될 것 같지는 않고, 뭐 20년, 30년, 뭐 길면은 뭐 40년, 50년 정도의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물적 기초와 함께 인적인 기초, 지성의 기초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대개의 법학자들은 글귀나 문구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법학자 중에서 이 굉장히 넓은 주제로 상상력이 풍부한 건 아마 김 교수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의 미래 구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전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상상이고 또 특히 지역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하는 것은 지식인들의 몫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한반도의 미래구상 2030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토론의 주제로 삼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략의 출발은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부터다. 그러니까 미래가 어떤 모습이냐를 상상하면서 전략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래는 미래 세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김인혜 교수님을 경계로 해서 다 젊은 세대들의 학자들인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미래대로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전제에서 오늘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주제를 제가 순차적으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라운드가 3번을 돌 겁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의 미래상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미래 모습, 한국의 미래의 외교 전략, 한국이 세계 속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혹시 시간이 가능하다면 지금 동북아시아라는 이 지역에 굉장히 치열하게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군비 경쟁의 동북아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즉 한국의 안보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라운드를 3번을 이렇게 각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질문에 대해서 너무 길지 않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숫자와 지금 우리 마쳐야 되는 시간을 대략 계산을 해보니 거의 단답식 수준으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분씩 좀 짧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배구열 교수님, 한반도와 관련된 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할 때 한반도를 가장 잘 묘사하는 하나의 단어가 뭐죠? 그리고 그 단어와 연계해서 한반도의 미래는 뭐라고 상상하세요? 이 질문을 제가 각각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 하나,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 속에서의 한반도,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우선 배구일 교수님, 순발력이 좋은 배구일 교수님부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백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한 단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3분 내에 이거 정말 잘 떠오르진 않는데요. 공존이라는 단어 충분히 많이 쓰셨던 것 같고, 평화라고 또 많이 쓰셨던 것 같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어는 모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의 그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양국 간에 한 국가라고 우리가 헌법상에서는 얘기하고 실질적인 양국 간에 있는 모순 같은 경우에는 국제정치적으로 또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모순 자체가 한반도에만 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여러 국가들, 둘러싸고 여러 국가들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나서 좀 더 이제 글로벌 수준까지 가서 이제는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 이슈들에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대만 해협도 마찬가지고요. 남중국해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모순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잘 집약되어 있는 곳이 이제 한반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정치 안에서도 이제 문제가 모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건 원장님께서도 뭐 계속 천착해 오신 30년간 40년간 천착해 오신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도 지금 그거를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국내 정치 안에서도 한국 내에서는 소위 보수와 진보도 있지만 세대 간의 문제도 분명히 있죠. 모순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세대 간에 있어서 특히 제가 가리키고 있는 20대, 뭐 10대 후반부터 이제 20대 초중반, 뭐 대학원생까지 한 30대 초반까지는 솔직히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정치학도들은 다르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그런 것과 또 세대에 있어서 뭐 40대,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이 통일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관심들과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순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북한 체제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 전공 자체가 독재다 보니까 북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여러 가지 엘리트와 그다음에 그 대중 간의 여러 가지 이 갈등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고 권위주의 독재 체제 안에서의 여러 가지 모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그 적절한 여러 가지를 표현해주는 적절한 단어라고 지금 순발력 있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네, 드리는 네. 거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모순이 아닌 시대가 없지만 특히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에 있어서의 근대사의 모순이 가장 집약된 곳이 한반도다. 그 모순을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모순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그러니까 추구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2030 미래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그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 모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각 분석 수준별로 레벨 오브 애널리시스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잠깐만, 중요한 점은 오늘은 분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상이 중요한 거니까. 상상. 네, 네, 네. 분석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혼자 하시고. 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현장에 계시는 우리 공주대학교 임은정 교수님, 제가 이제 시간을 재겠습니다. 네. 한반도. 10시 12분이니까 15분 안에 발언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귀한 자리에 다시금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규정 교수님 항상 이렇게 인스피레이션을 주시는 교수님이시니까 늘 제가 존경하고 늘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했었는데 오늘도 또 이런 어떤 큰 그 스티뮬레이팅 될 만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조금 우리 배구엘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전혀 엉뚱하게 들리실지 모르고 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상당히 민족주의자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저는 한민족의 삶의 터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반도라는 땅은 매우 작고 유라시아의 글쎄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땐 동쪽 끝이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시작이겠지만은 유라시아 대륙과 어찌됐든 이 해양으로 나가는 그 지점에 있는 이 작은 반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계절이 뭐 기후변화 때문에 저는 사실 환경정책, 에너지정책을 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한반도의 자연이 훼손이 되고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북한이 아무리 자기의 그 안위를 위해서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핵 뭐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 수도 이미 지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오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상상할 때에 참 민족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으로서는 분노를 금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그 걱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환경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이 조상들이 그래도 이 정말 고지전을 불사해가면서 이제까지 정말 지켜온 이 작은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한민족의 정말 삶의 터전으로서 앞으로 물론 이것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배타적인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난민이 됐던 혹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관념에 대해서 이상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분들이 오신다고 할 때에는 또 열려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년 동안 우리 한민족이 이 땅을 터전으로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이 땅을 지켜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조금 우리가 물 다 아시는 말씀이십니다만은 그것을 좀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14분입니다. 네, 예, 아유 뭐 시간이 그 지정학
아까 우리 배구일 교수님의 표현을 빌면 지정학적인 모순이 지정학이라는 이론적 모순이 실천으로 드러난 것이 한반도다. 지금 임원정 교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이걸 이제 아마 미래상의 가장 핵심은 관용성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좀 해주시고 우리 명지대학교 정성철 교수님 제가 처음 뵙는데 어떻습니까? 한반도 하면 주로 어떤 단어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치세요? 예, 먼저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담당하는 과목은 뭐 국제정치, 외교정책, 한국 외교사와 같은 수업이다 보니까 결국에 두 가지 키워드를 항상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분단이고 두 번째는 북핵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두 가지 단어를 결국에는 써야지만 지금의 우리 모습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이제 제가 부딪히는 문제들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정말 미래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분단은 되어 있었고 북핵 문제는 존재했던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에게 분단과 북핵이라는 두 가지는 상수와 같은 것이고 이것을 저나 아니면 저보다 더 윗세대는 극복의 대상, 해결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분단에서 뭐 통일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통일보다는 평화, 번영이라는 문제 그것이 더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서 통일이냐 아니면은 뭐 평화냐 통일이냐 번영이냐 여기에서 미래 세대하고 어떻게 보면 현재 세대하고의 좀 시차가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지금의 세대와 지금 학생 세대와의 약간의 인식적 갭이 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분단과 그다음에 북핵 문제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고 반드시 상수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학생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저기 손병환 선생님 지금 미국 몇 시예요? 지금 9시 17분입니다. 저녁에 지금 정말 토론하기 딱 좋은 시간이네. 그런가요? 주로 지금 미국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이 뭐예요? 저는 대학원 수업 위주로 가르치는데요. 국제정치경제하고 그 다음에 석사 논문 과목 가르치고. 요즘 미국의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관심 많죠. 한반도를 설명할 때 어떤 키워드를 쓰나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한반도라는 개념이 물론 말은 알죠. 학생들이 미국에서 Korean Peninsula라는 말은 알지만 한반도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이란에서 온 학생이 발표를 하는데 주제가 Korea is a cultural superpower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대국. 근데 이제 그 학생의 발표가 인상이 깊었던 게 이 나라는 문화 대국인데 자기가 문화 대국인지 잘 모르고 일단 그 다음에 그 거대한 그 문화 cultural capital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는 나라인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성공을 계속 놀라는 나라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제 발표가 됐고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래서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하길 그 부분을 얘기 안 하길 북한과 관련된 질문을 던져봤더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학생이나 그 발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이제 젊은 세대들은 한국하고 북한, 남한하고 북한을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을 한반도라는 어떤 환경 안에 있는 그런 객체로 생각하지 않고 한국은 텔레비전 틀면 나오는 쇼를 만드는 곳, 라디오를 틀면 나오는 음악을 만드는 cultural superpower. 근데 배경은 잘 모르겠네요. 그런 새로운 어떤 힙한 대상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정책 결정자들이나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는 데 있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돼 있거든요. 아까 김인혜 교수님 발표하신 부분 중에 뭐 좀 더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과거사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런 관점을 통해서 이런 관심들을 한반도 실제로 가지고 있는 평화의 문제나 역사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서 이제 국제 여론을 좀 더 호의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반도는 우리는 아마 좀 더 깊이 현장성의 문제도 있고 역사 공부 속에 우리의 인식이 녹아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국가들은 아마 국가 단위로 한국을 인식하거나 한반도 문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분단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전혀 뭐 생소한 문제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나중에 그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얘기와 한국의 문화 대국 관련된 얘기는 두 번째 주제 때 우리 손병현 선생님이 조금 더 얘기를 더 해주시고 천진에 계시는 우리 이춘복 선생 요즘 잘 계시죠? 우리 특히 우리 중국 학생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지리적으로 관심이 많을 텐데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중견국 외교라고 미들 파워 디플로머시라는 과목을 처음으로 개설을 했어요, 중국에서. 근데 상당히 이제 인기가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잘 들려. 네. 네. 그 상당히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특히 이제 과거에는 이제 한국 하면 이제 한주나 문화적으로 학생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이 중견국 외교를 하면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담론이나 이런 협력 화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는 창의적인 노력, 그런 행동 같은 거를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학생들도 이 상상의 공간을 펼치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밝게 보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한반도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평화, 공존 혹은 통일 어떤 것에 대한 상상일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한 가지 단어로 이제 좀 그 한반도를 요약을 해보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과거에는 이제 한반도가 갈등이나 대립의 각축장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협력이나 화해의 허브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제 청일 전쟁도 나왔고 강대국 간의 그런 지정학적 위치로 해서 갈등의 중심지에 있었다면은 그게 이제 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었다면은 지금 현 글로벌 시대에는 이런 지정학적 요인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허브나 가교국가 이런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외교적 가치나 특히 담론과 행동을 동시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단이나 이제 북핵 이런 문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큰 틀에서 보면은 분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각자의 영역에서 저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이제 3번을 이제 북한을 이제 갔다 왔는데 북한 분들한테 이런 걸 물었어요. 엘리트들한테. 당신들은 당신들의 지도자나 수령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굉장히 이제 평양의 고위직 엘리트인데 재미있는 대답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은 이제 건국이다.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얘기고. 근데 이제 가장 평가가 높았던 사람이 의외로 김정일 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니까 미국이라고 그래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공화국을 지켜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트들의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김정은 위원장은 뭐냐 하니까 이제 입국이라고 하더라고. 세울 입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우뚝 세운다. 이제 그런 세계적인 입국 이런 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거는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걸어온 길, 또 이제 미래에 대한 이런 데에 대해 상당히 자부심이나 전략 같은 걸, 본인의 그런 걸 갖고 있는 데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특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는 엘리트들이 상당히 좀 서스럼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안보나 주권은 충분히 지킬 수 있으니까 앞으로 19년에 제가 갔는데 6월에 15일에 돌아왔어요. 11일에 가서. 그래서 나흘 후에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을 했고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갔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안보를 우리가 지킬 수 있으니까 경제 중심 이쪽에 민생 중심의 이런 걸 확고하게 밀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그 자신감 있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한국에 대해서는 많이 다 세계에서도 알고 있고 한데 북한의 이런 부분을 우리 한국 분들도 그렇고 우리 중국도 그렇고 좀 지근거리에서 이해하고 깊이 아는 사람들이 북한의 엘리트들의 이런 생각 같은 것도 좀 세계적으로 발산하고 이런 게 한반도의 미래상을 우리가 상상하고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사실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같은 지적인 작업을 아마 북한에서도 하겠죠. 한반도의 미래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북한 자신의 미래는 이런 국가였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들은 어느 나라나 어떤 시대나 다 합니다. 이준복 선생이 가서 만났던 분이 북한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좋은 샘플링의 사람이었길 바랍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학자 네. 학술회의에서 학자들의 토론이니까요. 오케이. 저는 상당 부분 대표성이 있다고. 우리 이승혁 선생은 지금 센터에서 주로 무슨 과목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일본 대학들이 한국보다 약간 이제 좀 뒤떨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 영어로 글로벌라이제이션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요즘 늘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영어로 가르치고 싶은 것들은 교양적인 이제 세계화라든지 세계 정세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일부러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전형적인 아주 일반적인 일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성명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외국에서 한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체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일단 문화대국이다, 신흥 문화대국이다라는 이제 컬처럴한 면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거랑 이제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반도라기보다는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압도적으로 강한데 한반도라고 했을 때는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 표면적으로 납치 문제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위기라든지 아니면 특정 드라마를 통해 나오는 그런 로맨틱한 그런 측면을 빼면은 거의 한국에 대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제 그 문화 대국이면서도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 정의 추구 국가다라는 측면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라는 측면이 아까 김인혜 교수님 발표하실 때도 나오셨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다른 동아시아의 문화와는 다르게 실제로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압도적으로 이제 한국의 컨텐츠가 일본에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파급이 되면서 이제 한국의 유명한 그런 컨텐츠나 문화적인 그런 컨텐츠가 대부분 자국을 비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한국이 이제 단순화된 그런 국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내부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이 국가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에 대한 이해심이 최근 많이 늘어났다. 한국이 다양한 국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트랙 1과 비교해서 일본의 무슨 정치권과의 지금 한국에서 트랙 1의 레벨에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전혀 미치지는 못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회가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심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에 대한 정책적인 이해심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이제 앞으로 지금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의 추구를 하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과,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뭐 이제는 한국이 이제 신흥이라기보다는 뭐 압도적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분위기라고 봅니다. 그 주제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곧이어 진행할 한국, 세계 속의 한국의 포지션과 이미지와 전략 뭐 이런 데서 이제 문화적으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 뭐 이런 것에 관한 주제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좀 논의를 하고요. 우리 여기 그 첫 번째 주제가 우리 김인혜 선생님한테 이제 마지막 그 짧게 제가 던졌던 질문은 한반도의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난 70년 동안은 뭐 적대적인 대립, 뭐 혹은 대립적인 공존, 그리고 아직은 불안정한 평화, 그리고 미완의 평화 공존, 그리고 아직은 먼 것 같은 남북한의 통합,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모드들이 있는데, 우리 김 선생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부터 한 10년쯤 뒤가 되면 한반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반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국, 그다음에 북한, 그다음에 동아시아 전체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 전체를 놓고 그다음에 또 작은 한국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군 이래의 최고의 성공, 단군 이래 최고의 부, 그러나 단군 이래 최대의 불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를 많이 쌓는데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냥 또 은행 금리 하나에 사람들이 막 휘청휘청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성공과 부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불안과 고통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반도라는 건 동아시아에 열려 있는 것이고, 우리 한반도 전체 사람들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이게 반도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게 글로벌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주의에 또 투철하고 이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적 문제와 외적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을 발전시켜 왔고, 그 다음에 한반도를 더 안정화시키고 동아시아를 전체적으로 다 끌고 나가야 될 중요한 뭐 철학, 관점,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이렇게 하면 세 가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민족주의고, 하나는 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계주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이제 배치를 하면서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미래가 좀 달려 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지금 한국에 그냥 확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때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띠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개방적인 색채를 띠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민주주의인데 어떤 때는 또 다른 또 좀 퇴행적인 그런 모습도 있는 그런 그런 상태죠. 그래서 뭐 고통과 엄청난 부와 고통의 공존, 그다음에 민족주의, 민주주의, 세계주의의 공존,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존의 화두, 공존을 하려면 뭔가는 관용의 모드도 있어야 되고, 관용의 원리도 있어야 되고, 또 수용한다는 원리도 있어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주제를 이제 그 첫 번째의 토론 주제로 삼고자 했던 것은, 이제 우리 오늘 나중에 두 번째 세션에서는 종전선언에 관한 문제를 합니다. 종전선언을 입구에 두면 어떤 한반도의 미래들을 하나둘씩 작지만 만들어 나갈까, 이제 이런 것과도 우리 첫 번째의 세션은 좀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우리 전략위원회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올해 우리가 했던 그 포럼의 주제 중에
한국의 공공외교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현지에서 미국 그리고 유럽, 일본, 중국에 계시는 그 여러 이제 한국적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한국의 공공외교가 가장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논의했던 것이 있는데 몇 분들 말씀이 한국에서 이 한반도의 남쪽에서 보고 있는 한국에서 보고 있는 한반도의 역사와 미래가 다른 나라들에게 그다지 수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일민족 이개국가 체제라고 부르잖아요. 뭐 다르게 표현하면 한반도 양국 체제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은 5,000년 동안 같은 민족,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가 겨우 나뉜 지 70년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자 동시에 두 개의 국가 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본이나 미국은 남한,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이 실감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괜히 얘기를 하면 오히려 오해 사기가 쉽다. 지금 정부가 좀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어서 그런가 이런 유의 오해가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전략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민족 이개국가 체제여서 한반도의 지금까지는 어떤 모순이었고, 아까 백오일 선생 표현대로 어떤 모순이고 앞으로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이런 해법들이 나오지만 외국에서는 볼 때 그냥 한반도라고 하는 그 동북아시아의 뭐 끄트머리에 맹장처럼 붙어 있는 곳에 두 개 국가가 있구나, 뭐 굉장히 대립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의 주제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요즘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이 아주 세계적인 인기라고들 그럽니다. 한국에서 외국에서 왜 이렇게 좋아하지라는 소식을 듣고 더 놀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를 이제 한국의 아까 우리 뭐 문화대국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 이제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한국은 20세기 후반기에 산업화를 이루었고 민주화를 이루었고 어느덧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 G7에 뭐 이제 뭐 이것은 물론 국제정치적인 합의겠지만 G8이 될지 G9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상당 부분 상당히 세계의 중심에 선도하는 국가의 일원이 되었다. 우리는 약소국의 경험도 했고 중견국가로서의 외교정책적 고민도 했는데 어느덧 지금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중심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가장 드라마틱하게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한국의 문화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 앞으로에는 앞으로 세대는 한국의 이미지가 뭐여야 할까? 한국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까? 뭐 한때는 뭐 우리가 중견국가 담론도 논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에 관한 논의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우리 임원정 교수님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저는 지금 다 아직 못 봐가지고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저기 그 한국의 어떤 그런 정의를 우리 아까 일본에 계신 이 교수님 말씀하셨죠. 그거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DP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이 굉장히 그 인텐스한 그 그로스를 겪은 그러면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젊은이들에게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것들 아까 이 교수님 자아 비판 말씀도 하셨지만 at the same time 우리가 이제 정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좋던 싫던 이미지가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러니까 굉장히 노머티브하고 도그마틱한 그런 나라의 어떤 그런 캐릭터가 있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
언제까지 저거를 얘기하는 거지? 내지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wrong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정말 correct 될 때까지 한국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일정 부분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그것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끌고 왔다라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어프리시에이션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것을 바꿀 수는 없을까. 아까 우리 김 교수님 기조발제를 들으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는 정말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세계 최빈국에서 내전이자 국제전을 겪고 온갖 이런 독재 치하의 여러 가지 다다다다를 다 겪고 그러면서도 중견국이 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우리 한국 학 가르쳤을 때는 항상 우리 미국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게, 한국 근현대사만 알아도 웬만한 정치학 이론에서 나오는 거 다 알 수가 있다. 아까 우리 독재 전공하시는 백열 교수님도 그렇지만 모든 그 컨셉이 거의 다 응축돼서 한 100년 안에 이걸 케이스 스터디를 볼 수 있는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전 세계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으로 승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굉장히 저지멘탈 하거나, 물론 뭐 right or wrong 문제가 우리 안에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징벌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당신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기보다는, 우리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고 앞으로는 이런 걸 지향한다라고 하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됐으면 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 가르칠 때 늘 강조하는 게 사실 당군 신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정신이 이런 정도의 어떤 신화를 가진 민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 지구상에. 이렇게까지 인본주의적이고 어떤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리스펙트가 곧 이게 자연의 섭리에까지도 다다르는 경천애인의 그런 정신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이런 정도의 어떤 필로소피를 가지고 탄생한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어떤 자부심을 좀 느끼고 그것을 세계에 발신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교 전략의 차원에서 한국이 이제 세계의 중심에 들어가서 어떤 세계 중심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전략이어야 될까? 이게 사실 우리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의 화두인데, 이를테면 이전에 외교 전략이 수동성이었다면 뭔가 좀 긍정적으로 선도한다든지 혹은 유연한 전략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전략적 용어겠죠, 화두가. 근데 좀 다르게 일상적인 용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 세대,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한두 살 조금 많으니까, 몇 살 좀 많으니까, 우리 세대에는 좀 약간 좀 자괴감, 자학적인 게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또 여러분의 세대들은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느낌들이 더 좀 강한 것 같아요. 한국의 세계의 중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지금부터 한 10년쯤 뒤에 한국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외교 전략이면 좋을까? 커피 계속 마시고 있는 우리 배구열 선생부터. 배구열 선생. 네, 제 커피가 아까 한 단어에 제가 쇼크를 받았어. 네, 그 모순 말씀드렸고요. 저는 그 모순하고 그 반대면에는 재미라는 단어가 있다, fun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추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종합 국력상으로 한국은 G10 국가는 이미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 김정은 원장님 계속 말씀하시듯이 기존에 있는 약간 약소국 마인드, 패배의식 마인드 이런 형태의 것은 이미 젊은 세대에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정 교수님, 이 교수님, 임 교수님, 손 교수님, 이 교수님 다 저희도 젊은 세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이런 세대이긴 한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젊고 늙은 것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것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뭐 로켓도 발사를 했고, 그다음에 뭐 군사력 자체는 강하고, 정치 체제야 완전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추후의 의심도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으로는 뭐 다른 분들이 더 많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70년간 거의 뭐 이제 쥐어 짜듯이 해갖고 왔는데, 그런 다 범위를 넘어선 거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가 거의 그 이문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토리텔링이 확실하게 되고요. 스토리텔링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서도 어떤 국가에다 얘기를 해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것. 그것은 이제 김기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외교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한데, 뭐 자연스럽게도 되겠지만요. 이제 그런 형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그 우려하는 바는 한국이 정말 요즘 보면 수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정치 측면에서, 그다음에 군사 측면에서,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그런데, 그걸 제가 잘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요 근래 그 서유럽 국가들이나 북유럽 국가들에서 한국에 많이 옵니다. 고위 관료들도 많이 오고 만날 기회도 있고 그런데, 한국이 왜 움직이지 않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물음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너희는 그 정도인데 왜 가만히 이렇게 있는지를 모르겠다. 뭐 물론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된 것, 중국과 관련된 것, 여러 가지 그런 함의가 있는 질문들이긴 하지만, 한국이 매우 수동적이라는 데에는 소위 말해 이제 서구를 말하는 주요 국가들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저희가 잠깐만, 생각할 수 저기 한국이 움직이지 않는가, 뭐 혹은 뭐 쿼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수동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다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어디 그런 질문 받으면 신중하다고 대답을 하세요. 근데 그 쿼드뿐만 아니라 인권 파트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과학기술과 관련된, 저도 과학기술 폴리틱스 오브 테크놀로지 연구를 한 지 조금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런 형태의 좀 적극적인 정치 경제적인, 정치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협력 같은 경우에도 매우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무슨 쿼드 문반 아니고, 무슨 이게 북한 인권, 중국 인권 관련된 거에 대한 언급이 안 하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이 스텝업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은 잘 반응하지 않고, 특히 정부 측에서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움직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신남방 정책 정도를 제외하고, 이거는 뭐 엄청나게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정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기 아까 우리 문화대국 얘기를 해주었던 우리 손병환 선생한테 이제 마이크를 넘길 텐데, 우리 지금 백우리 선생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한국 그런 점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동성이 내재화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지는 모르지만, 이 수동성은 약소국일 때의 수동성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신중함에서 나오는 수동성이 있고 그럴 텐데, 우리가 사실 어디서 빈수레가 요란할 정도의 외교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세계의 중심에 들어가게 되면 한편으로는 보편적 가치를 내재화해야 되는 노력은 해야 되지만, 세계의 중심에서 해야 되는 거를 좀 학습할 필요는 있긴 합니다, 외교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는 전략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선생, 손병환 교수, 요즘 미국에서 한국 아까 문화대국 말씀하신데, 지난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때 지금까지 한미 동맹을 맺고 난 이후에 7년 동안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아주 우대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요새 한국이 정말 성장해서 그런가? 미국이 한국에 힘을 필요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미국 분위기가? 뭐 성장해서 그런 거 부분은 뭐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현지에서 이제 지난 한 4년, 5년 사이에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변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워싱턴 DC 주변에서도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나 띵크탱크에서 하는 모임 같은 데 가도, 그 이전에는 그저 이제 북한 생션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었는데, 그런 것에서 좀 더 다변화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을 느껴지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뭐 쿼드를 가입하냐 뭐 안 하냐 이런 지역적인 문제보다도 이제 미국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좀 압박하는 데 있어서 여러 동맹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새롭게 성장하고 떠오르고 있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좀 더 미국에 가깝게 이렇게 프레임이 짜지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의 동맹, 다자주의, 뭐 제도주의 이런 틀하고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을 상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서 한국 참전 용사한테 메달 수여하는 그 행사 같이 했던 것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땐 그 모든 상황을 딱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단순히 반중국이다 아니면 한미 동맹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두 파트너, 외교정책 파트너가 이렇게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개인들한테 영향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투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미국 동맹국에 비해서 상당히 유니크한 그런 존재인 거죠. 누가 미국에서 이런 평가도 하던데요. 한국은 그냥 단순히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했다면 이렇게도 우리가 그렇게만 해도 20세기 후반기에 굉장히 놀라운 스토리이긴 하지만 20세기를 미국의 세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정치를 주도해 나갔던 그 100년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질서를 가장 잘 따라간, 가장 성공적으로 따라간,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무역 이걸 정치적으로 가장 잘 실천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서 성공을 한 것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성익 선생은 요즘 일본에서 한국 바라보는 거는 좀 다르죠. 그게 옆에 나라인데 서로 이사갈 수 없는데 같이 살아야 되는 불편함 같은 게 있다는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특히 이 정서, 감정 이런 거는 이전에 일본이 한국을 봤을 때와 지금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일본에서 바라다보는 한국의 이미지는 어떤가를 중심으로 한국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민들의 이제 일반적인 감정이나 이제 한국에 대해서 보고 있는 이제 이문정 교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듯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일단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정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2030이라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떠한 그것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답은 사실 답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소위 말하는 언선, 내러티브 레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특히나 이제 다양화되는 그런 언론, 이제 매체들을 통해서 일반 사회적인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고 한국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자기의 치부까지도 보이면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를 정리를 했다라는 면에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 사회 전체가 꼭 그렇다고 한국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어려워지고 한국에 대해서 강경적으로 나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한국의 이런 역사에 대한 다양화에 대한 이해감이 높아지지만 그와 또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그런 어떻게 보면 존경할 만한 그런 역사를 일본과의 관련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정치를 일본과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악용을 한다라는 그런 언설이 지금 굉장히 퍼져 있고 그것이 지금 한 10년, 15년 사이에 이제 한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이 지금까지는 전후에 이걸 받아줬지만 이제 더 이상은 받아줘서는 안 된다,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프러스트레이션이 사실은 정권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에도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딜레마이고 복잡한 상황인데 한국에 대한 그런 이해심과 동시에
또 그런 프러스트레이션은 그거대로 또 반감이라는 게 그 극단적인 반감이 아니지만 분명히 리액션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당연히 그 엘리트층이나 전문가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이제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잘 나가려면은 진짜 2030년 수준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고 하려면은 우리도 아까 공공외교 말씀하셨지만 이제 일본의 정부와의 트랙 원 레벨에서의 문제와 국민들의 그런 국민들을 어느 정도 우리의 그런 발신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뭐 언론의 발신이든 트랙 원의 발신이든 간에 분명히 구분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꼭 그 뭐 클리셰 같은 그런 뭐 공공외교 리치아웃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이제 일본의 그런 국민들을 이제 정부와는 구별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보느냐 하는 거는 그건 이제 물론 국내에서의 토론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단순히 말하듯이 뭐 일본 전체가 무슨 극우화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정부 레벨은 분명히 일본의 정부라는 것은 확실히 지금 보면은 우경화를 하고 있는 추세도 분명히 보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일본 사회의 다양성, 한국에 대한 이해심이 높아진 것과는 약간 다르게 일본의 이제 정치권이나 트랙 원에 있어서는 뭐 그것이 세대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타임렉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고전적인 그런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한국을 보는 측면이 분명히 아직도 굉장히 존재를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오히려 일본에서도 한국을 대한 거에 있어서는 정부와 국민 사이에 그런 갭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되는 이제 정책을 이제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 유사한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본 글 중에 하나가 내셔널리즘이 아주 사실 서양적인 그러니까 철학적 토대에서 태어난 건데 어쨌든 동아시아로 이것이 전이되면서 중국, 일본, 한국이 내셔널리즘을 소비하는 방식들이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를 비교해 놓은 것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교수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마음이라고 그럴까? 이거가 재생산되는 구조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일본에서 혐한이 재생산되는 구조, 한국 내에서 반일이 재생산되는 구조가 굉장히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음에 이거를 주제로 해서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문철 교수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하든지. 우리 이천복 선생, 다시 원래 우리 주제로 되돌아가서 중국에서 바라다 볼 때 한국의 그 성장이라고 그럴까, 급성장이라고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뭐 중국에서는 요새 오징어 게임도 못 보고 있다고 그러던데. 오징어 게임 저는 다 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봤냐고. 그거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도 이제 얘기가 나온, 아까 김은혜 교수님 발표를 제가 들으면서도 들었던 생각인데, 가치나 이런 담론의 면에서 한국이 사실은 포지션을 저는 좀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제 이 동아시아 같은 거, 아까 이제 금방 김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인권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는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북한 문제도 있고, 이게 이제 과거사 문제와 이제 보편 인권이라는 그 간의 긴장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한국의 공동의 담론이나 이걸 내세운다고 할 때는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미래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데도 좀 깊은 좀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안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좀 신중하게 또 깊게 생각하는 그런 편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제 중국 한국학 대회를 산동대학에서 해서 제가 이제 포럼 마지막 총결할 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한국이 과연 객관적이냐. 이게 이제 5월 달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의 담론을 보면은 아, 이제 문재인 정부 완전히 미국 쪽으로 갔다. 이렇게 뭐 대만 문제, 남중국해 다 건드렸다. 이제 완전히 이제 아까 이제 수동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서 보는 엘리트나 많은 민중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초반에 레드라인이나 뭐 이걸 언급을 한 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국으로서는 불쾌할 수 있지만은 이게 또 4월 달에 있었던 아베와 바이든 간의 그런 그 공동성명 같은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한국의 그런 신중함이나 고민이 묻어나 있는 게 아닌가. 일본 같은 경우, 아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중국을 함으로써 친미 이 도구로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불필요하게 미국이 요구하지 않는 적극적인까지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한 공동성명을 보면은 오히려 친미를 활용해서 반중국을 극복하려고 피하려고 했던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이번에 가서도 요 10월 달에 있었던 한 몇 번의 회의에 전진 포럼도 그렇고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아직은 좀 그 공감대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공감대를 좀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특히 동아시아나 이 한반도의 미래상 같은 걸 볼 때 저는 한중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금 이제 후반부에 종전선언도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은 이게 남북 간의 문제이고 북미 간의 문제인데 사실상 적극적인 그 엔진 역할을 해야 될 나라는 저는 한중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담론이나 선도에서 해야 될 거는 중국이 오히려 이렇게 보이는 소극성보다도 한국이 좀 적극적인 역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서로 이끌어가는, 한중이 서로 이끄는 그런 좀 구조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뭐 중국에서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평가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약간은 너무 좀 각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5월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 내에서의 평가가 굉장히 좀 경계하는 듯하다는 거죠. 그 친미를 이용해서 반중을 회피한다. 이 표현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아니 뭐 주류 그 생각은 아니고요. 저는 좀 뭐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준복 선생, 우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 좀 자주 오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안 그래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요. 원장님 그래. 외교 유연성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요즘 한국의 모든 것은 다 전략이에요. 한국이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전략이고 모든 생각은 다 전략이어서 편성을 할 때도 전략적 편성을 하고 회피할 때도 전략적 회피를 합니다. 지금 이준복 선생 얘기에 뭐 백오일 선생이 갑자기 손을 든 이유는 지금 말씀을 하겠다는 건가요? 짧게 한다면. 예.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이 위상에 올라가서 지금 토의하고 있는 2030 미래구상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를 환영하고 편하게 받아들이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 저는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 대한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미래구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투핑거 했습니다. 네. 우리 그 정성실 교수님한테 기회를 이제 드려야 될 텐데 외교사를 가르치시고 하는데 이게 뭐 그래도 정치학자시니까 그 역사학자들에게 미래를 물어보는 건 대단히 신뢰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학자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어떤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지금 상황에서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말하는
그 키워드는 세계 질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반도와 세계 질서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제 첫 번째 던진 질문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 세계 질서가 결국에는 미중 중심에서 서로 어느 국가가 세계 질서를 주도할 것인지가 경쟁하는 국면이 있고, 적어도 앞으로 뭐 10년, 20년 내에 그 단판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남북한이 과연 어떠한 질서 속으로 편입하느냐, 어느 질서 속으로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남북한이 서로 다른 질서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신냉전이 한반도에서 재현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국의 전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남북한이 서로 다른 질서 속에 들어가서 신냉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에 우리가 어떠한 그 국가상을 추구해야 되는가, 국가 목표를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었을 때, 뭐 아까 그 발표해 주신 김인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평화와 인권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채 중견국으로서의 그 물적 역량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평화, 인권, 중견국 정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나아가면 그것이 지금 한국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적 역량, 하드 파워 측면에서는 결국에 뭐 미중은 힘들더라도 적어도 중일 사이에서 우리의 그 움직임이 중요할 수 있는 그러한 물적 역량을 갖추는 건 필요로 하는데, 단순히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은 한국은 여전히 수동적인 액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평화와 인권,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행위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이 너무 그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얼만큼 덜 신중해야 되는가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뭐 공정과 정의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대외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것이 통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던지고, 그래서 뭐 미얀마나 아프간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일 수 있지만 뭐 북한 인권이나 뭐 홍콩 신장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데 과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뭐 평화와 인권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서는 회의적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그 생각을 하고 어떠한 그 이익과 가치를 수호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 평화 인권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그 뭐 지금 정 교수님 말씀이 이제 원래 오늘 기조 발표했던 김인혜 교수님의 그 발표문으로 다시 이제 회기에서 돌아갔는데, 그래서 이제 발언 기회를 우리 김인혜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세 번째 주제는 다음 기회에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지역 질서를 생각할 때 대부분 우리의 머릿속에 아마 20세기의 사회과학이 주로 안보, 그것도 군사 안보, 세력 균형 뭐 이런 관점에서만 설명을 해왔고, 그러지 않으면 물질적인 번영 문제, 교역과 통상, 투자 뭐 이런 것에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거를 중심으로 두 가지를, 그러니까 안보와 번영이라고 하는,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이론들도 만들어지고 우리들의 눈가기는 다 거기에 쏠려 있었죠. 그런데 그것만이, 그 두 가지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제안이 되었고, 우리가 그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회도로 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질서의 한 영역인 관념, 아이디에이션의 문제고, 또 우리 김인혜 선생님 표현대로는 담론의 문제이고 선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정말 선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이거를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뭐 원래 그 가치나 이데올로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이 있죠. 현장에 항상 들어가면은 많은 약점을 노출하고 현장에서는 항상
한 8, 90%는 좌절하고 한 10% 정도만 살아남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그리고 남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차원에서 또한 이제 한국 전체 외교를 놓고 봤을 때 이게 타국과 공유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공통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인 공통점은 당연히 주어져 있고 지리적인 공통점도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한 공통점을 규범화 시켜내고, 그러니까 문서화 시켜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문서를 실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내고, 또 공동의 자산, 그러한 기구를 물화시키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재판소와 같은 형태라든가 아니면 무슨 위원회 같은 형태의 건물의 형태로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지성들이 모여서 공동의 가치를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형태의 공통점, 공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유지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들어가길 텐데, 뭐 번영과 그 안보는 당연히 이제 바탕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식으로도 꾸준히 이제 실천해 왔고 이미 어느 정도 질서 속에서 들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좀 더 이제 가득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정의라든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평화, 인권, 그 다음에 윤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정의를 다룰 때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과거지향적인 정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과거지향적인 정의라는 것은 끝까지 그걸 밝혀내어서, 이유를 밝혀내어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걸 처벌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필연적으로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내고, 미래지향적으로 제도와 기구를 만들어내고, 기억을 하고, 공유지를 넓혀나가는 쪽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결국에는 공정이라는 것으로 좀 귀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회 자체가 뭐 사람들이 만날 때 창과 방패를 들고 만날 수는 없는 것이고, 서로가 신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윤리라는 그런 중요한 가치도 사실상 좀 필요한 것이죠. 서로가 싸우지 않고, 그 다음에 서로가 존중하고, 그 다음에 또 서로가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 자세, 이런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공동체,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인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인권이라는 것도 과거지향적인 것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인권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세계적인 수준에 맞추는 그런 이제 인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뭐 잠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 잡혔다. 그러면은 이 양반을 어디에서 재판할 것이냐에 따라서 형량도 달라지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만약 재판을 받으면은 절대로 죽지는 않는데 다른 나라 가면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그리고 개인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공유지, 공유관계, 공통점, 규범과 기구와 자산을 우리가 마련하는데 좀 더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이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역시 세 번째의 주제는 내년 봄쯤에, 내년 2월이나 3월쯤에 또 하나의 독립적인 주제로 잡아서 좀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북아시아라는 이 한반도가 속해 있는, 한국이 속해 있고 중국, 일본이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라는 지역이 유럽에서 볼 때, 동북아 지역의 바깥에서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제일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어하거나 속도를 늦추고자 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각국들은 각국의 논리에 따라서 지금 군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이게 상대적이기도 하고 또 자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
고려해서 하다 보니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 있다. 그래서 핵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동북아시아의 그 지역 안보 환경 또 혹은 평화 환경 이 속에서 한국의 전략은 뭐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오늘 원래 좀 시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랬는데 이 주제는 다음에 좀 따로 독립적인 주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무리 말씀은 우리가 흔히들 미래와 결합할 수 있는 단어들을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미래 전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미래 전망이라는 단어는 너무 무덤덤한 것 같아서 전략가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래 예측은 불가능에 가깝죠. 미래는 만들어져서 우리가 시간 위에 타고 있으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카오스 상태죠. 오래전에 한 10년쯤 전에 제가 안식년으로 일본에 있었을 때 조셉 나이가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그 장소에서 했던 얘기가 어떤 일본 학자가 미중 관계는 앞으로 갈등이 불가피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나이가 얘기하기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믿고 있으면 그 믿음 자체가 미래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말은 사실은 뭐 역사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1차 대전의 원인과 영국 당시 외무성의 크로우라는 사람의 독일 분석과 1930년대 이시하라 간지의 세계 정세 전망과 일본의 국방 정책 그리고 침략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래를 상상하는 데 따라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김인혜 선생을 경계선으로 해서 우리 한국의 한국적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이 젊은 학자들에게 지금부터 한 10년쯤 뒤에 한국은 한반도는 동북아시아는 어떤 곳, 어떤 장소였으면 좋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것이 지금 전략의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미래 세대는 바로 미래는 미래 세대의 것이어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관점으로 미래를 좀 멋들어지게 전략적으로 잘 구상해 주십사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제가 옛날에 읽었던 글 중에 가장 임프레시브 했던 글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다 틀린다는 거죠. 가장 정확한 미래 예측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는 짧은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세션 1의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미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서울의 지역에서 참석해 주신 그리고 현장에 참석해 주신 김인혜 선생님, 임원장 선생님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세션 마치겠습니다.